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2030, 그중에서도 남성에게 굉장히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030 세대의 어떤 중요성, 또 스윙보터이기 때문에 또 믿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유독 부각되고 있는 2030,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두 분께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하면서 사실 2030의 지지가 확 빠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복, 다시 이준석 대표와 이제 봉합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지율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달라요. MBS 자료를 보면 오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20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21%, 윤석열 후보가 21% 동률이 됐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37, 윤석열 23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변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높아요. 다른 세대보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거 그 당일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 즉 어느 특정 후보의 지지 세대다. 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삶의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마지막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후보가 결국에는 이 세대에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2030의 마음, 두 후보 모두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그렇다고 확실히 우리 편이다, 나를 찍어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대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세대입니다. 과거처럼 이타심이 있거나 이런 것 경향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들이 지금 좀 마침 2030들에게 거칠게 지금 이렇게 펴 있는 주위 환경과 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MBC 조사 보면은 이재명 후보 21, 20대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21, 안철수 후보 16 나왔는데 거의 이게 3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30의 세대, 2030들이 이 표심을 갖고 있는 게 특정에 쏠리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심 중에 하나가 누가 더 자신들을 위한 합리적인 공약에 내는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연금 개혁을 냈어요. 네. 지금 2030들이 이제 나중에 연금 수혜 세대가 되면은 아마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개혁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 좀 반영되는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모든 후보들이 거의 좀 2030 남성들에게 자꾸 소구하는 듯한 정책을 내놓는데 2030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도 굉장히 영향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공약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방침들이 이제 주로 남성을 소구하는 듯한 경향이 많은데 사실 과거 역대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적극 투표층을 놓고 보면 2030 여성세가 훨씬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좀 남성 편향된 그런 공약이나 그런 접근보다는 여성과 같이 균형 잡힌 그런 공약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는 후보가 결국에는 지금 가변성이 높은 2030의 표심이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그러니까 이 계층의 연령대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좀 주의 있게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30 지지율에 대한 이 분석은 저희가 뒤이어 이어질 이슈폴폴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저희 또 이재명 후보의 SNS 내용이 눈에 띄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16글자의 단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글을 올린 어떤 설명이나 이유도 없었고요. 그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스타일과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좀 단문으로 메시지를 올린 것에 대한 패러디가 아니냐, 그런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문 메시지 대응, 어떤 전략이 숨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새로운 선거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종의 트렌드로 봐야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좀 짧게 끊어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살라미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잘게 썰어서 가는 이제 그런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것도 2030을 저는 향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긴 설명을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짧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흥미 위주의 콘텐츠에 반응하는 게 이 계층의 특성, 이게 세대의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뭐 여성가족부 폐지, 사병 월급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간결하게 내요. 그러니까 좀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대응성의 그런 그 어떤 전략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이렇게 5년간의 나라를 이끌어갈 대선 후보들이 어떤 그 과정이 생략된 사실 정치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논의의 과정,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가벼이 보일까 봐 저는 그런 약간 우려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거대 담론이 없는 선거라고 많이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공약, 자기가 내세우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이 결과가 어떻게 부합될지 그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해석은 당신들의 몫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 책임 정치에 조금 좀 반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요것들은 좀 약간 보완제로 사용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큰 틀에서는 그 담론 위주로 그다음에 정책 위주로 가고 그 과정이 어떤 실현성 그다음에 연소성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충분히 돼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약간 흥미로운 그런 어떤 소비재로서 사용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게 좀 주류가 되면 곤란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짧은 영상이라든지 재미난 영상 뭐 이런 담은 메시지들이 주로 이제 선거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캠페인 전략이 이제 새롭게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이 통상 후보들의 정책을 유튜브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보는 그런 세대였다면 사실 신문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 20, 30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후보가 뭘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유튜브도 길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짧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렬한 효과를 보이는데 이런 짧은 단문들이 사실상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윤 후보가 이제 성공을 했다. 뭐 이 시선을 이제 잡아 끌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다. 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더 나은 변화, 뭐 이재명 더 나쁜 변화, 뭐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안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는 굉장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짧게 이렇게 해놓으면 왜 폐지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폐지하는지 그러면 그 대책은 뭔지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된 어떤 캠페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선정적이고 예. 뭐 이런 어떤 효과 선동적인 그런 효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캠페인과 이런 것들을 병행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TV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줄다리기를 그야말로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최근 지지율의 탄력을 받은 안철수 후보 측은 나도 좀 껴달라. 이 두 후보만 하는 거는 이것은 기득권의 야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 3자로 갈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까? 뭐 저는 당연히 3자로 해야 된다고, 아니 4자까지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뭐 지금 저기 선대위 활동 중단하고 지금 숙고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좀 그 논의로 치더라도 지금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원래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5% 이상 득표했는데 20% 이상은 득표했고 원내 정당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부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서 법정 토론의 그런 기준이 여기에 충족된 후보들을 부르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TV 토론 논의하면서 법정 토론 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두 후보만 적용?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양당 후보들의 전략적인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안 후보를 좀 배제하고 오히려 안 후보 띄우는 걸 좀 약간 꺼리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좀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안 후보가 들어와서 같이 하면 자기 어떤 좀 정체성이나 자기 선명성이 사라질까 봐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양당 기득권이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만 아니라 심상수 후보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공약을 꺼냈는지 그리고 제3지대 후보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당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기회를 줘야지 왜 양당 후보만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폐쇄적 권위주의고 이건 기득권이다. 예. 그건 저는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양당만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조건도 충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심상정 후보까지 사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법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하지만 지금 충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의도적 배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또 배제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좀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랑 같이 하면 사실은 조금 효과가 반감되는 또는 뭐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피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든 뭐 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들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집중을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3지대를 포함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두 분께서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이모 씨가 사망한 사건을 고리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대장동 의혹의 주목도를 높이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근데 이게 대장동 의혹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뭐죠? 이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건데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화의 대상이었던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진술서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위 제보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이 뭐 이제 사망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계속해서 뭔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이걸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이게 허위 제보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도 이제 충분히 이거를 이제 반성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야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향을 하냐면 이준석 대표부터가 뭔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기고 지금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간접 살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누가 살인의 주체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한 시민이 이제 사실은 사망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에 선거에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한국 선거라든가 뭐 정치 발전에 어떤 이렇게 효과를 줄지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일종의 이제 이 사인의 의혹을 사인의 어떤 이 뭐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엇이 사인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사인을 이끌고 가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오늘 국가수에서 나온 결과는 지금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전혀 뭐 누가 살해했거나 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이러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치에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이게 청년 정치인지 2030 정치인지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말씀 기조에는 제가 뭐 크게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이게 돌연사이든 다른 사망 원인이든 간에 최근 이분이 극심한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여요.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놓고 정황을 놓고 보면 특히나 유족 측도 다양한 압력을 통해서 받아왔다. 지금 유족 측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특히나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유족들이 그렇게 잘하는 유족들이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왔다. 이렇게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저는 부실 수사가 만든 참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사건이에요. 근데 중앙지검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걸 수원지검으로 넘겨요. 예.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 결과를 지금 검찰이 브리핑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알 방법도 없고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보했던 사람이 사법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어떤 자기의 병으로
발전했을지도 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이 그랬잖아요. 다른 녹취록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후라도 물론 이분의 죽음 대단히 안타깝지만 예. 사후라도 공정한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분의 명예를 살려주는 길이고 해서 예. 저는 우리 사법 권력들이 검찰 개혁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방송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든 정치권도 이건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이분의 명예를 되찾는 쪽으로 빨리 수사가 남은 보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태가 더 요구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이것이 어제 오늘 정치권의 사실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속여서 상대방을 속여서 몰래 녹음을 해서 그것을 제3자인 저 다른 방송사에 지금 넘겼어요. 그 방송사는 이것을 주목을 끌기 위해서 지금 미리 언제 틀겠다 하고 지금 공표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으로도 악용하는 정치 공작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질 정치 공작의 그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김건희 씨가 지난해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인터넷 매체 기자랑 통화를 했고요. 그것을 녹음한 것이 한 7시간 정도 분량이 된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뭐 떠도는 얘기들은 있지만 확인된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법원에서 내일 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여당과 야당에서는 참 많은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내일 법원이 판단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저는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다고 봐요. 그럼 이게 녹음한 게 꽤 되는데 예. 그 왜 지금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분이 언론인이에요. 그럼 언론 관계 종사자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특정 방송사에다가 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왜 지금 갑자기 또 이런 사건이 불거진 최근에 변호사비 대납 의원 사건 돌아가신 분이 나오니까 왜 갑자기 또 이 타이밍입니까? 그러니까 했다면 김건희 씨 논란이 화가자가 가장 그때 핫하게 있었던 12월 달에 그때 해도 될 일을 저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의도 혹은 언론 관계 종사자로서의 그런 도덕 윤리를 저버린 거라면 저는 이것은 뭐 정말 정치권 해악을 끼치는 녹음 파기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법원이 물론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쳐서 무언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논평 상고하고는 있긴 한데 예.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음험한 이야기들이 대선의 판도를 좌우하고 네거티브로 치닫는 이런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저는 발본색원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언제 알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녹음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아마 취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장면에서 어떻게 언제 지금 더 뒤늦게 해야 되나요? 더 빨리 했었어야 되나요? 전 했었으면 더 빨리 했었어야 하고 아니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 실명으로 자기 뭐 어떤 뭐 매체 한다거나 아니 뭐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다면 여러 유튜브 가지 한다거나 방법이 방법이 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 근데 부분은 왜 지금 저는 의혹이 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인지 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김건희 씨랑 인터뷰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이유는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이고 사실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 차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이 영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민의 어떤 권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려야만 하는 것이 또 기자의 어떤 취재 의무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음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형태로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을 앞설 수밖에 없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뭐 다른 방송국에게 이제 취재된 것을 이제 넘기느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뭐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예.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윤 후보와 부인의 어떤 이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통화 녹음 파일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봐야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가족 리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봉합되면서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혹은 TV 토론에 이제 유권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다시금 이렇게 두 후보 모두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정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진다. 다시금 또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이 됐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지금 이번 주 초를 기점으로 이제 정책 대결로 가고 양당 후보 공이 이제 어떤 자기들의 비전과 그 가치를 제시했는데 결국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제 국면 전환이 되나 싶은데 다시 이것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결국 여기서 조금 비호감의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것이 다시 또 그 국민들의 피로도와 그런 것들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지금 물론 저는 검증과 네거티브는 어쨌든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여기에 화력을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 두 양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그나마 반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책 대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인 블랙홀로 끌어가는 시도들은 사실 양당 선대위에서도 이건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근데 정책 대결이 필요하고 뭐 사실은 더 빨리 정책 대결로 우리가 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 기자들과 지금 이 기자 말고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YTN, 오마이뉴스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하고는 지금 10여 차례에 걸쳐서 7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장시기 시간에 걸쳐서 지금 기자와 인터뷰하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내용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더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모이게 하는 그런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조금 전에 저희가 뭐 통화 녹음이 나와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그보다는 또 알 권리 차원의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또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들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좀 저희가 숙제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이번에는요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로 인해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싱크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안 될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하시고서 단일화라고 하는 게 예. 그 합치면 이긴다고 하는 산수가 가능해야 하고 또 서로 내가 이길 거라고 하는 아전인수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산수는 가능한데 아직 아전인수까지 되나? 그 뭐 어쨌든 오게 될 뻔한 정치적 뭐 과정일 거다라고 예.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박용진 의원의 전언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이끌어낼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두 후보 모두 단일화와 관련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같거든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는 두 후보가 욕심이 많아서 단일화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단일화를 관리할 만한 사람이 지금 야권에 없다. 예.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인데 저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두 후보가 단일화를 기피하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 후보 다 단일화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도 시인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냥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 시점을 바로 이렇게 재보선에 돌려보면 그때 이제 서울시장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후보 절대 안 나간다 그랬어요. 지금 벌써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잘 바꾸는 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또 안 바꾼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국민의당의 그 선대 본부장이라고 하는 이태규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절대 다수가 몇 퍼센트가 절대 다수인가요? 한 뭐 우리 절대 다수라고 그러면 8, 90%인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은 절대 다수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윤 후보나 안 후보나 그냥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본인을 더 단일 후보로 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도리가 아닌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이거는 국민에 대한 어떤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뭐 지지율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 연말까지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등락의 10% 아래에서 좀 들쭉날쭉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기후로 친다, 그러니까 그 기상 상태로 친다면은 조금 불규칙한 날씨에 불과했지만 지금 1월 들어서 지금 3주째, 2주째 지나오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거의 안정적인 새에 들었다. 안정적인 10% 중반대에 들었다. 이거는 날씨가 기후로 정착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오롯이 자기의 시간인데 왜 단일화의 단자를 꺼내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지율이 잘 조정이 됐다 해서 내가 지지율이 회복되면은 내가 굳이 단일화 안 해도 승산이 있다 판단할 텐데 왜 단일화의 단자를 또 꺼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는 상황이 저는 변수라고 봐요. 예. 그렇다면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그걸 원한다는 건데 또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만일 지지율이 이분들의 합이 그렇게 나오고 합하지 않으면 갈라선 결과가 패배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단일화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단일화의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어떤 상수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놓고 봐야지 지금의 상황에서 단일화를 예단하는 거는 조금 좀 섣부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은 사실 다 됐는데요. 이거 하나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일정도 중단했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정의당은 선대위가 일괄 사퇴하면서 사실상 해체된 상황입니다. 50일 남은 상황에서 정의당 이번 대선에서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하나의 어떤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후보자가 이 선거 캠페인 와중에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칩거를 하는 그런 예.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지지율 때문인 것인지. 뭔가 이렇게 좀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침체기에 있거든요. 뭔가 선명한 이 진보 정당의 목소리들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이었는데 그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을 좀 성찰적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추측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